미국 기업이 왜 한국으로 넘어갑니까? 트럼프의 주먹이 백악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의 펜 끝은 항상 한국을 향해 있었죠. 방위비를 올리라고, 핵 처리 비용을 내라고, 3,500억 달러를 달라고 말이죠. 전 세계는 한국이 제일 먼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모두 미국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선포가 터졌죠. 세계의 검은 손, 블랙록과 챗 GPT의 오픈 AI가 9천조를 들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배신하고 서울도 아닌 바로 전남을 찍은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힘으로 세계 자본을 끌어당긴 걸까요? 지도 끝에 작은 나라가 어떻게 AI 수도가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탁. 트럼프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국이 만든 기술이 왜 한국으로 갑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백악관 지하 브리핑룸. 트럼프는 연신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죠. 모두들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꺼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에단 맥코넬입니다. 펜타곤 산하산업안보위원회에서 20년간 패권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그날 백악관 회의실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압박했는데 블랙록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올렸는데 오픈 AI는 전남을 택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2025년 날씨마저 쌀쌀한 날이었죠. 상무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과는 5,500억 달러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유럽 동맹국들도 모두 세분담금 조건을 수락했고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런데 한국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쪽은 아직입니다. 아직?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우릴 기다리게 한단 말이야?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의실 안 12명의 참모진 중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산업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는 협상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해?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선납, 달러 현금 조건으로요. 그래서 그쪽은 한 푼도 안 움직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보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협상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죠. 미국은 이미 많은 걸 내줬습니다. 핵 폐기물 재처리 권한을 한국에 넘겼습니다. 40년간 막아왔던 기술이었죠. 방위비도 동결했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동결이었습니다. 조선업 발주 쿼터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자문단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압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쪽은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안? 무슨 대안? 기술 자립입니다. 반도체, AI, 조선, 에너지 전부 자체 공급망을 갖췄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처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계 인사가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블랙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10조 달러를 움직이는 괴물입니다. 한국 쪽으로요? 예. AI 인프라 투자처를 물색 중인데 한국이 최우선 후보라고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다시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실리콘밸리를 두고 한국이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발주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제 안 통합니다. 왜? 품질, 납기, 금융 조건 전부 한국이 표준입니다. 우리가 발주를 안 해도 그쪽은 밀린 물량이 3년치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펜타곤에서 일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맹국에게요. 한 관계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AI와 반도체 목줄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어떻게? 칩 수출을 통제하고 AI 알고리즘 이전을 막는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는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트럼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좋아. 바로 그거야. 그는 주먹으로 손바닥을 쳤습니다. AI 목줄을 쥐자. 그럼 저들도 무릎 꿇을 거야.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하지만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다가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인공지능 혁신의 상징 오픈 AI가 AI 수도 후보지로 대한민국 전남을 점찍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중심의 AI 생태계가 아시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백악관 내부가 발칵 뒤집혔을 게 분명했죠.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아시아로 떠났다.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블랙록과 오픈 AI, 미국을 떠나 한국을 택하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실리콘밸리 로비스트가 소리쳤습니다. AI 본거지를 한국으로 옮긴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금융계 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블랙록이 움직인 건 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본은 신뢰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는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참모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더 큰 게 온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책상 위에 블랙록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블랙록. 10조 달러를 움직이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미국 GDP의 40%를 좌우하는 손이죠.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들이 투자처를 바꾼다는 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오픈 AI는 또 어떻습니까? 챗GPT 하나로 전 세계 산업 지도를 바꿔버린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모두 이 회사를 주시합니다. 그런 블랙록과 오픈 AI가 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천조 돈다발을 들고 말입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우리는 한국을 믿는다는 자료를 더 뒤적였습니다. 한국 조선업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수출 세계 2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 OECD 1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이걸 무시했을까요?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조립 잘하는 나라, 빠르게 따라하는 나라. 제 보고서엔 늘 그렇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세계 자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믿었고 숫자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때렸는데 왜 그들이 웃고 있을까? 우리가 압박했는데 왜 세계가 그들을 택했을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의 심장이 지도 끝으로 옮겨간다니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아시아에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지도 맨 끝 도시 전남이었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아니었습니다.
전남. 저는 그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그곳에 답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기술이 한국에서 꽃 피우는 이유. 세계 자본이 지도 끝을 향하는 이유.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전남 해안 상공을 지날 때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풍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회색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빽빽한 공장 굴뚝도 아니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수천 개의 태양광 패널.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한 풍력 터빈. 바다 위에 펼쳐진 해상풍력단지.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도 아닌. 여긴 지도 끝인데. 하지만 그 끝은 곧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산업부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맥코넬 박사님. 여기군요. 전 세계 가장 큰 손이 찍은 곳 말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입니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모두 합치면 연간 15기가와트가 넘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AI는 연산보다 전력이 더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죠. 미국 실리콘밸리의 최대 고민도 전력이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전남은 AI 데이터 센터를 365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게 전부 AI를 위한 겁니다. 산 능선을 따라 늘어선 풍력 발전기들. 들판을 가득 채운 태양광 패널들. 바다 위로 솟은 해상풍력단지. 모든 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차가 한 언덕 위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쪽의 바람이었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만 하나가 통째로 공사 중이었습니다. 땅을 고르고 파이프를 깔고 건물을 세우고 수백 대의 중장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저게 뭡니까?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솔라시도입니다. 솔라시도? 태양과 바다에서 이름을 따왔죠.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래형 에너지 도시로 조성 중입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현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전력망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2023년입니다. 2년 만에 이 정도를 만든 건가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실행은 더 빠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라면 환경평가만 2년이 걸렸을 겁니다. 인허가는 또 1년이고요. 실제 착공까지는 5년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2년 만에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이곳을 후보지로 본 이유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김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절반은 완성돼 있으니까요. 그는 태블릿으로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력망 지도, 냉각수 순환 시스템, 광케이블 네트워크, 비상전력 백업 시스템. 모든 게 이미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시공 중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미래를 발견한 거였다.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었죠. 현장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여기가 1구역입니다. 데이터 센터 메인동이 들어설 자리죠. 거대한 철근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저 건물 하나가 몇 층입니까? 지상 5층, 지하 3층입니다.
전부 서버로 채워질 겁니다. 냉각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해수 냉각 시스템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와서 냉각하고 다시 정화해서 돌려보내죠. 전력 소비를 40%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데이터 센터들은 전부 공냉식이었습니다. 전력의 절반이 냉각에 소모됐죠. 그런데 한국은 바다를 이용했습니다. 여기 2구역은 태양광 패널 단지입니다. 3구역은 풍력 발전 지역이고요. 그녀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전부 자체 발전으로 돌아갑니다.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죠. 정전이 나면요.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72시간을 버팁니다. 그 사이 예비 발전기가 작동하고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지만 이 정도로 치밀한 계획은 처음이었죠.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도였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블랙록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만 추린 거예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AI의 심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위에서만 뛴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4시간 이내, 전력 안정도 최고 등급, 정치 리스크 최소 국가. 그 아래 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텍사스를 비교한 표였죠. 전력 안정성 한국 A, 일본 A, 싱가포르 B, 텍사스 B. 반도체 접근성 한국 4시간, 일본 14시간, 싱가포르 26시간, 텍사스 72시간. 정치 리스크 한국 낮음, 일본 중간, 싱가포르 낮음, 텍사스 높음.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1위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불안정해질수록 AI 수도로서 한국의 안정감은 더 빛났다. 다음 문장이 결정타였습니다. AI는 연산으로 움직이지만 신뢰로 살아남는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블랙록과 오픈 AI가 한국을 택한 이유. 트럼프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은 이유. 그들은 기술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뭘 아셨는데요? 미국은 기술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기술이 살아갈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들이 마지막 빛을 반사했죠.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은 압박을 외쳤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올렸습니다. 의회는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본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봤죠. 한국은 말이 아니라 땅으로 증명했습니다. AI가 뿌리내릴 수 있는 땅.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땅. 반도체가 4시간 안에 도착하는 땅. 정치가 기술을 방해하지 않는 땅.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문명의 프로토타입이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전남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공사 현장의 조명이었죠. 밤에도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블랙록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미래를 발견했을 뿐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픈 AI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준비해둔 미래를 발견한 것뿐이었죠. 블랙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투자처를 물색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 중인 프로젝트에 합류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죠. 세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일본은? 중국은? 유럽은?
한국이 AI 수도가 되는 순간 아시아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전남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적어서 별이 더 잘 보였죠.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도 끝에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저는 국제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NHK 뉴스 속보였죠. 블랙록과 오픈AI의 한국 투자 결정에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정작 미래 산업의 중심은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쿄 국회의사당 앞이었죠. 한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방위비로 5,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게 뭡니까? 카메라가 청중을 비췄습니다. 분노한 표정들이 가득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였습니다. 미국 자본이 동맹국에 치우쳐 투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평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이죠. 다시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욕타임즈 생방송이었습니다. 자본은 신뢰를 택했고 그 신뢰는 한국이었다. 패널로 나온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블랙록의 결정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신호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코넬 박사님, 오늘 일정 변경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본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전문가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설명해달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후 일본 방송국과 화상 연결을 했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맥코넬 박사님,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기회를 얻는 겁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와 준비는 다릅니다. 일본은 돈을 냈고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AI가 작동할 수 있는 전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전력, 반도체, 냉각, 통신망 모두요. 일본은 자금은 있지만 통합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일본에게 기회는 없다는 말입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걸 연결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기분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컨퍼런스 룸에서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펜타곤 동료였죠. 에단, 지금 여기 난리야. 뭐가요? 트럼프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한국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 문제는 실리콘밸리가 더 이상 미국 편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테슬라 알지? 일론 머스크가 2021년에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갔잖아. 이유가 뭔지 알아? 규제 때문이죠. 맞아. 오라클도 2020년에 실리콘밸리 본사를 폐쇄하고 텍사스로 갔어. HP, 팔란티어, 체버크도 마찬가지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압박, 규제 강화, 반이민 정책이 기업들을 내쫓고 있어. 이제 그들은 아예 해외를 보고 있지. 한국으로요? 그렇게 되는 추세야. 2025년 통계로는 미국 AI 스타트업의 37%가 아시아로 이전했대. 실리콘밸리 AI 인재 이탈률이 42%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죽이고 있어, 에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국은 압박으로 기업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자유를 원했죠. 그 자유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음 일정을 위해 저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단지였죠. 입구에서부터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 AI 서버의 20%를 공급합니다. 믿기 어렵군요.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전남 솔라시도에 들어갈 서버칩도 전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린룸을 지나며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평택에서 전남까지 물류 시간이 4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도체 공급망이죠. 일본은요? 14시간입니다. 싱가포르는 26시간, 미국 텍사스는 72시간이고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블랙록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모든 항목에서 1위였던 이유를 이제 이해했죠. 이번엔 더 멀리 거제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소를 보기 위해서였죠. 배를 타고 조선소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크 안에서는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전남의 AI 데이터 센터는 냉각이 생명입니다. 그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조선소 기술이죠. 배를 만드는 기술이 AI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배는 바다 위의 거대한 냉각 시스템입니다. LNG선 하나가 영하 162도를 유지하며 대양을 건너죠. 그 기술이 데이터 센터 냉각에 그대로 쓰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AI 수도 전남이 심장이라면 평택은 반도체는 피고 거제의 조선 기술은 근육입니다. 김 과장의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AI의 전력, 반도체, 냉각 인프라가 동시에 자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구조는 전례 없다. 지도 끝의 도시에서 문명의 중심이 다시 그려지고 있었다. 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블룸버그 속보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클러스터입니다. 리포터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남의 에너지, 평택의 반도체, 거제의 냉각 기술이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집적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CNN도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만든 꿈을 한국이 완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워싱턴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외치고 있을 겁니다. 3,500억 달러 받아내라. 세금으로 되찾겠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정치가 장벽을 세웠고 시장은 다리를 놨습니다. 그 다리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펜타곤에 보낼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관계를 샀고 중국은 권력으로 시장을 눌렀다. 그러나 한국은 신뢰로 미래를 설계했다. 미국이 압박을 외칠 때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치가 분노할 때 자본은 신뢰를 택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저는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강대국도, 약소국도, 동맹도, 적국도.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크지 않았지만 촘촘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돈을 냈던 나라는 분노했고 준비했던 나라는 선택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떠났고 바람은 전남에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하나의 진실을 인정했다. 돈도 군사력도 정치도 아니었다. 오직 준비된 나라만이 미래를 지배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거제의 조선소를 더 자세히 보는 일정이었죠. 그곳에 또 다른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긴 비밀. 준비의 철학. 저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의 분노.
블랙록 발표의 충격. 전남 솔라시도의 경이로움.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정밀함. 거제 조선소의 웅장함.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난간에 기대어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아래로 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떤 건 완성 단계였고, 어떤 건 이제 막 골조가 세워지고 있었죠. 김 과장이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를 이긴 진짜 이유요.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여기가 1번 도크입니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 뭘 만들고 계십니까? 루이지애나 LNG 운반선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루이지애나요? 미국 말입니까? 예. 델핀 미드스트림 프로젝트죠. 계약 규모가 7조 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압박했던 바로 그 시기에 미국 기업이 한국에 7조 원을 발주했다는 겁니까? 이 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워싱턴은 우릴 압박하는데 루이지애나는 우리한테 돈을 줍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합니다. 납기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주요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이었죠. 한국 98.7%, 일본 90.2%, 중국 84.5%, 유럽 79.3%.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관세는 장벽이었지만 기술은 벽을 뚫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결국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택합니다. 우리는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의 선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여긴 바다 위의 공학 실험실입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죠. 모든 게 정확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배는 8개월 후 출항합니다. 하루도 늦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음 도크로 이동했습니다. 2번 도크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긴 왜 비어 있습니까? 이 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도크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비워둡니까? 손실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크를 가득 채우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조선소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도크를 80에서 90%까지 채웁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발주가 들어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크가 꽉 차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조선소는 신규 발주를 받으면 기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럼 납기가 지연되죠. 6개월에서 1년씩 미뤄집니다. 그럼 그 발주는요? 우리한테 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20에서 30%를 비워둡니다. 그럼 손해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비워둔 도크 덕분에 우리는 긴급 발주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6개월 걸리는 착수를 48시간 안에 시작합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조선소가 받은 긴급 발주는 127건이었습니다. 총액 42조 원이었죠. 이렇게 비워둔 도크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8시간 만에 착수가 가능합니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설계, 기자재, 인력 전부요. 그는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죠.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행 설계 시스템입니다. 발주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80%를 설계해둡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선박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쇄빙선. 고객이 발주하면 우린 즉시 착수합니다. 설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기자재는요?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엔진, 철판, 전자장비 전부 예약 상태입니다. 인력은요? 훈련이 끝난 상태입니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바로 투입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빈 도크가 아니라 예약된 도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준비 완료 상태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3번 도크를 지나며 이 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도 다음 달이면 비웁니다. 왜요? 10월에 대형 발주가 예상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확정도 안 된 발주를요? 시장을 읽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유조선 발주가 늘고 LNG 가격이 오르면 LNG선이 늘죠. 우린 그 패턴을 압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예측과 전략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기술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한 용접공이 말했습니다. 외국 조선소는 발주받으면 허겁지겁 시작합니다. 우린 발주 전에 이미 시작해요. 옆에 앉은 설계사가 덧붙였습니다. 설계 검토만 3개월 걸리는 곳도 있어요. 우린 3일이면 끝납니다.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들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식사 후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이 부장이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반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의 차이였죠. 도크 운영률 일반 80에서 90%, 한국 70에서 75%. 착수 시간 일반 4에서 6개월, 한국 48시간. 납기 지연율 일반 20%, 한국 1.3%.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비운다는 건 미래를 예약하는 겁니다. 이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예약.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오늘을 가득 채우느라 내일을 놓칩니다. 우린 오늘을 조금 비워서 내일을 잡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부두로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배 한 척이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LNG선이었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기술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담긴 작품이었죠. 채우지 않고 비우는 용기. 오늘을 희생해 내일을 얻는 지혜. 효율보다 예측을 택하는 전략.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압니다. 뭘 아셨는데요? 한국이 세계를 이긴 이유를요. 그들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해안에 닿았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조선소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죠. 하지만 2번 도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손실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비움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크는 비어 있었지만 미래는 이미 들어와 있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7조 원의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비워둔 도크의 전략. 48시간 착수 시스템. 선행 설계와 예약된 기자재.
모든 게 하나의 철학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자산화하는 나라. 한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설계했습니다. 비움으로써 채우는 법. 기다림으로써 앞서가는 법.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AI 수도로 선택됐는지, 블랙록이 왜 한국을 택했는지, 트럼프의 압박이 왜 통하지 않았는지, 모든 답이 오늘 하루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이 철학을 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었습니다. 공백의 경제학, 계산된 기다림, 예측 가능성의 힘.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날, 블랙록 아시아 본부에서 온 초청이었죠. 맥코넬 박사님, 내일 오전 기술 검토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블랙록 인프라팀 책임자였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전남 AI 수도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박사님의 조선소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블랙록 직원도 아닌데 괜찮습니까?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외부 전문가입니다. 솔직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의 한 빌딩 35층에 있었습니다. 블랙록 아시아 본부 회의실이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진, 재무 분석가, 리스크 관리자들이었죠. 책임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펜타곤 출신 산업전략가 에단 맥코넬 박사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전남 솔라시도 설계도가 떴습니다. 전남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용량 관리입니다. 발표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총 서버 용량의 75%만 가동합니다. 한 재무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25%를 놀린다는 겁니까? 그건 비효율 아닙니까? 발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버퍼입니다. 급격한 데이터 유입이나 글로벌 접속 폭주를 막는 안전장치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조선소의 빈 도크와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발표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데이터 센터들은 95% 이상 가동합니다. 효율은 높지만 유연성이 없죠. 트래픽이 급증하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다른 기술진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모델은 다릅니다. 항상 25%를 예비로 남겨둡니다. 언제든 즉시 확장 가능하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그 방식이 조선소 운영 방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조선소도 도크의 20에서 30%를 비워둡니다. 긴급 발주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죠. 발표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도 그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조선소 빈 도크와 AI 데이터 센터 예비 용량.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철학을 적용합니다. 효율보다 예측 가능성을 우선하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선소의 빈 도크, AI 수도의 예비 그리드. 같은 공식, 다른 산업.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리스크 관리자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25% 유휴 용량은 단기 수익성을 떨어뜨립니다. 재무 분석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 6개월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술 책임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정성은 최고 등급입니다. 다운타임이 거의 없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AI 서비스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한번 다운되면 고객을 잃습니다. 예비 용량은 보험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효율을 조금 희생해서 안정성을 얻는 것.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 신뢰를 확보하는 것.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책임자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방식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산업부였습니다.
그들이 조선소 사례를 가져왔죠. 블랙록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봤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데이터요? 지난 10년간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 긴급 발주 대응률, 고객 만족도 전부 세계 1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장기 전략 논의였죠. 한 분석가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AI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표자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2단계 확장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얼마나 빨리 확장 가능합니까? 72시간 안에 용량을 50% 늘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탄성이 흘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3일 만에 절반을 늘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버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전원만 켜면 됩니다. 그럼 그 서버는 지금 뭐 합니까? 대기 상태입니다. 예비 용량의 일부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빈 도크가 실제로는 준비된 도크였던 것처럼 예비 용량도 실제로는 대기 중인 서버였습니다. 한 재무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유분이 아닙니다. 전략적 자산이네요.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공백을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압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의 후반부였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공유됐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 생산 효율보다 예측 가능성. 저는 파일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국은 즉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선소,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모두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공백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의 포트폴리오다. 그 문장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기회의 포트폴리오. 한국은 빈 공간을 낭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으로 봤죠.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프로젝트를 72시간 내 착공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어딘가엔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비워둔 도크처럼, 대기 중인 서버처럼. 그 빈 공간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개별 기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조선소,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겉으로는 다른 산업이지만 내부 논리는 같았죠. 비움으로써 채우는 법, 기다림으로써 앞서가는 법, 여유로써 위기를 막는 법.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계산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썼습니다. 블랙록이 투자한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다. 한국의 철학이다. 오픈 AI가 선택한 건 전남의 땅이 아니다. 한국의 시스템이다. 그들은 알았다. 미래는 빠른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의 것임을.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이 스쳐갔습니다. 백악관의 분노, 전남의 놀라움, 평택의 정밀함, 거제의 지혜, 오늘의 깨달음.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준비된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자 긴급 전화, 비상회의들이 쏟아졌습니다. 펜타곤 상관이었죠. 에단, 또 긴급이야. 무슨 일입니까? 의회 청문회야. 한국 AI 투자건으로 난리가 났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레.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 증언해야 해. 이틀 후, 저는 워싱턴 의사당 청문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앞에 앉았고 방청객석은 가득 찼죠.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블랙록과 오픈 AI의 한국 투자권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맥코넬 박사, 당신은 현장을 직접 봤습니까? 예. 전남, 평택, 거제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AI 수도가 한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AI는 국가 안보입니다. 한국의 심장을 내주는 건 자살 행위예요.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오픈 AI 본사를 텍사스로 재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왜요? 시장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로비스트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누구십니까? 실리콘밸리 기업연합회 대표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가 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금 압박, 반이민 정책, 기술 통제까지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테슬라가 떠났습니다. 오라클도 떠났죠. HP, 팔란티어, 체버크까지. 이제 오픈 AI도 한국으로 갑니다. 막을 수 없습니까? 막으면 뭐합니까? 기업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치가 방해하면 떠날 수밖에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블랙록 내부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공식 루트로 자료를 입수했죠. 회의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투자 유지 여부. 찬반 토론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 리스크 담당 부서는 반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집니다. 철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부서는 찬성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일정이 멈춥니다. 반도체, 냉각, 소재 전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도 찬성했습니다. 지연은 곧 파산입니다. 한국을 포기하면 경쟁사에 밀립니다. 최종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찬성 6표, 반대 4표. 아슬아슬한 표결이었죠. 찬성 측 보고서에는 제가 작성한 자료가 인용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효율보다 예측 가능성을 택한다. 공백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의 포트폴리오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분석이 블랙록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니. 며칠 후 백악관에서 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산 AI 기자재에 관세 25% 상향.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경제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의 부품 70%가 한국산입니다. 관세는 결국 우리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은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압박하면 기업이 떠나고 관세를 올리면 자국 기업이 망했죠. 그날 밤 CNN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갈림길 정치냐 산업이냐. 스튜디오에 패널 3명이 앉았습니다. 전 백악관 경제보좌관, 산업분석가, 그리고 저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AI 투자를 막아야 합니까? 전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AI는 안 보입니다. 통제해야 합니다. 산업분석가가 반박했습니다. AI는 시장입니다. 통제하면 죽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봤습니다. 박사님 의견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AI는 신뢰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그곳은 한국입니다. 전 보좌관이 화를 냈습니다. 동맹국을 배신하는 겁니까? 배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산업 분석가가 거들었습니다.
정치는 벽을 세웠고 시장은 다리를 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정치의 미국입니까? 산업의 미국입니까?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미국 편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협력에 있지 분노에 있지 않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압박을 외쳤습니다. 산업은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블랙록, 한국 투자 유지 확정. 기사를 읽었습니다. 6대4 표결로 한국 AI 수도 프로젝트 지속 결정.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우선시. 댓글란이 뜨거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죠. 기업이 나라를 배신한다. 생존이 우선이다. 정치는 물러서라. 미국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사나? 저는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배신자로 봤고 어떤 이는 현실주의자로 봤죠. 저는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펜타곤 식당에서 상관을 만났습니다. 에단 힘들지? 괜찮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 내가 말하든 안 하든 블랙록은 한국을 택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가 산업을 이길 순 없어. 역사가 증명하잖아.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분열의 시작.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정치의 미국은 벽을 세웠고 산업의 미국은 다리를 놨다. 계속 썼습니다. 6대4. 그건 단순한 표가 아니라 시대의 균형이었다. 이건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AI 수도를 막으려는 손이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습니다. 백악관 불빛이 보였죠. 저 안에서 아직도 회의가 진행 중일 겁니다. 분노와 압박을 논의하겠죠. 하지만 세계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자본은 신뢰를 택했고 기업은 미래를 택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래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정치가 아무리 외쳐도 시장은 정직하다는 것을. 미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분노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한국과 손잡고 배우는 쪽으로 말입니다. 뉴욕 맨해튼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역사적인 날이었죠. 수백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나란히 섰습니다. 서명식이 시작됐죠.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조성한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서명 하나로 상상할 수 없는 투자금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4개월 전 백악관 회의실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계 최대 자본이 한국을 택했습니다. CNN 기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리 핑크가 대답했습니다. 자본은 신뢰를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블랙록의 서명. 그것은 자본의 방향을 바꾸는 한 줄이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루이지애나 뉴스 봤어? 대박이야. 저는 급히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BC 속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루이지애나 FLNG, 프로젝트 7조 원 계약 체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개의 폭탄이 터진 겁니까? 기사를 읽었습니다. 델핀 미드스트림 주간 프로젝트. 계약 총괄 PM은 가격이 아니라 납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납기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전남의 AI 수도와 루이지애나의 LNG. 두 산업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블랙록 본사로 향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뉴스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블랙록 한국 AI 협약. 삼성중공업 루이지애나 수주.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세계가 목격한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실행력의 증명입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AI든 LNG든 한국은 같은 철학으로 움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비교표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예비 용량과 조선소의 빈 도크. 구조가 똑같았죠. 한국은 가득 채운 공장이 아니라 즉시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발견한 진실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뭐라고 합니까? 한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을 수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세계의 새로운 기본값 K 스탠다드. 저는 그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K 스탠다드. 한국식 표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책임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OECD가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납기, 품질, 리스크 관리 모델을 K 스탠다드로 명명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맨해튼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심장은 혼자 뛰지 않았습니다. 전남의 AI 수도와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두 바다에서 동시에 기적이 터졌다. 전남과 루이지애나. 세계의 심장 두 개가 뛰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AI와 에너지 양대 산업에서 동시에 세계 표준으로 등극했다. CNN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본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상징성.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 다큐멘터리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K 스탠다드 세계가 배우는 한국의 철학.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 속도가 아니라 준비성. 이것이 한국이 세계를 이긴 비밀이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하기 시작했죠. 선택의 시간 세계의 표준이 되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AI와 에너지 양대 산업에서 동시에 한국식 실행력이 기준으로 등극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관세는 장벽을 쌓았지만 데이터는 그 벽에 문을 냈다. 그 문에는 하나의 이름이 새겨졌다. 코리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뉴욕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전남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솔라시도의 풍력 발전기, 거제의 조선소 크레인, 평택의 반도체 공장.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저는 다시 썼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세계를 이긴 나라. 미국이 만든 기술이 한국에서 완성됐다. 이제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기준이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개월 전 백악관 회의실. 트럼프의 분노. 참모들의 침묵. 그리고 오늘. 블랙록의 서명. 루이지애나의 계약. 세계의 인정.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준비했고 세계는 선택했다. 눈이 감겼습니다. 내일은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보고서가 많은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미국의 오만함을.
세계를 보는 시각을, 동맹의 의미를.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또 한 번의 회의가 펜타곤에서 긴급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모들도 함께였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NSC 보좌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방위비 재협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협상 끝났습니다. 해결료 처리 권한은요? 우리가 이미 넘겼습니다. 반도체 기술 통제는요? 오히려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 외교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부탁해야 하는 쪽이 됐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국은 미국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지시를 따랐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동맹에서 전략 파트너로.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정책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다. K-스탠다드 협력 없이는 AI, 에너지 패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요구가 아니라 설득이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요구에서 설득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까?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문건이 공유됐습니다. 한 참모가 읽어내려갔습니다. 압박할 카드가 더는 없습니다. 협상은 대등해야 합니다. 다른 참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뭘로 협상합니까? 존중입니다. NSC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중. 그것이 새로운 협상의 언어였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상관을 만났습니다. 에단,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질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질 게 아닙니다. 배울 겁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파트너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그런 말하면 위험해. 하지만 진실입니다. 며칠 후 한국 외교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이 입수한 자료였죠. 저는 그 문건을 봤습니다. 협상은 대등해야 한다. 우리는 압박이 아닌 상호 이익으로 대응한다. 다음 문장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명을 듣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설명을 들으러 오는 시대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만하지 않았죠. 사실에 기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에이펙 준비 상황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경주였습니다. 전남 AI 수도와 거제 조선소의 중간 지점이었죠.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협력을 논의한다. CNN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미, 과거의 동맹에서 미래의 동등한 파트너로. 저는 그 헤드라인을 스크랩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표현이었습니다. 워싱턴 내부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준비팀이 시나리오를 작성했죠.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가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의 협력 없이는 목표 달성 불가. 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착잡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인데 한국의 협력이 필수라니.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에단,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한국한테 고개를 숙이게 됐잖아. 저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무슨 차이야? 한국은 우리를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했고 우리는 안 했을 뿐이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만들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에이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주 현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보안 점검이 완료됐고 각국 정상들의 숙소가 준비됐습니다.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미래를 향한 동반자.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반자. 명령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아닌 함께 걷는 자들. 그것이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챕터였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대의 전환 이제 미국이 손을 내밀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따라야 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 워싱턴의 회의실엔 정반대의 문장이 울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시를 받지 않는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압박할 카드가 없다는 건 패배가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경주의 회담은 협박의 무대가 아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제안을 들고 마주 앉는 자리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보였죠. 저 안에서 수십 년간 전략을 짰습니다. 동맹을 관리했습니다.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썼습니다. 워싱턴은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주체였다. AI 수도에서 시작된 불빛이 이제 외교의 중심을 바꾸고 있었다. 에이펙 경주. 이번엔 요청서가 아니라 제안서를 들고 오는 나라가 미국이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개월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의 분노. 전남 솔라시도의 경이로움. 거제 조선소의 지혜. 블랙록 회의실의 깨달음. 뉴욕 맨해튼의 역사적 순간. 그리고 오늘 워싱턴의 인정.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다. 한국이 기준이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경주에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고 있었죠. 평등한 높이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그것이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래의 중심은 한국이라고. 그들이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압박이 아니라 신뢰로. 명령이 아니라 협력으로. 오만이 아니라 존중으로.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 준비된 강대국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강한 나라일까? 에단의 이야기가 답을 줍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대안을 만든 나라. 빈 공간을 낭비가 아니라 미래로 채운 나라. 효율보다 신뢰를, 속도보다 준비를 택한 나라. 블랙록과 오픈 AI가 선택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철학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왜 한국인가? 대신 이렇게 말하죠. 한국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도 끝에 작은 나라가 세계의 기준이 된 순간. 그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던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